푸른 들판 농업과 생명공학 챕터 6 먹지 마세요. 푸른 들판 우리에게는 낡은 포트, 한리안 트랙트의 요란한 엔진 소음보다는 빈 쇼핑카트의 털털거리는 소리가 더 익숙하다. 이처럼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먹을거리를 직접 기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농업과 먹고 있는 관계는 단순 영리하다. 사람이 식물에서 얻는 칼로리의 60%는 밀, 쌀, 옥수수라는 세 가지 주식에서 나온다. 농사를 짓는 이런 영역 현대 자연주의 소설가들이 묘사했던 땅으로 돌아오라. 그의 이야기들처럼 낭만적이지 않다. 오랜 노동은 그의 상응하는 존경이나 성과, 적절한 수입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민이 없다면 우리는 금수에 죽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기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설사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굶주림을 피할 만큼의 땅, 농기구, 물, 적절한 씨앗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더라도 농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농업에서 유전적인 진화를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인간과 농업의 밀접한 관계를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육장에선 그러한 관계를 실체는 무엇이며 그러한 그 관계인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유전공학이 우리 자신과 우리에 속한 공동체의 먹을거리를 공급해온 유서 깊은 전통에 대해 어떠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21세기 농업, 요란한 포장과 슈퍼마켓의 화려한 조명은 우리에게 식물국, 물과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인간들을 잊어버리려고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매일같이 뱉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을거리를 제기하는 일의 직접적인 일부를 이루고 있다. 단 한 명도, 단 하루도 예외는 없다. 농업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수만 년 동안 우리는 산 기슭을 파헤치고 물줄기를 밟고 흙을 쌓아 올리거나 무너뜨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지구의 물리적인 외형을 변모시켜왔다. 우리는 열대우림을 드러내고 사막의 땅속 깊이 쏟아가는 무덤으로서 먹을거리를 기를 수 있는 모든 땅을 찾아내고 개량하여 생산에 활용하는 시대에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다. 이처럼 먹을거리를 기를 수 있는 땅이 점점 고갈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경작지로 쓰이던 땅에 길을 놓거나 저수지를 만들고 노천강을 파고 지어서는 흙을 오염시키고 넓디 넓은 지역을 소금으로 채워 더 이상 어떤 것도 자를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기도 하다. 2000년 한 해만 해도 지구상에서 20억 톤 이상의 쌀, 밀, 옥수수, 보리가 소비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995년
견져서 25%나 증가한 것이다. 우리와 가족들은 매년 지구에서 나는 식물의 3%를 먹어치운다. 만일 베어서 쓰러뜨리고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까지 더한다면 인류는 매년 지구에서 나는 식물의 5분의 2라는 믿을 수 없는 양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이다. 한편 미국에서 농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몹시 줄어들어서 2000년 인구조사에서는 농민이라는 직업난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가축우리와 채소와 곡물 경적지를 두루 소유한 전통적인 이미지에 자급자족하는 농민은 더 이상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적인 농업에 밀려나고 말았다. 우리는 광전 근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와 비인간화에는 눈살을 찌푸리지만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산업화된 농업은 현대 사회의 중심에 서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한결같이 저비용을 선호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농업을 지켜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농업의 위대한 기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류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농업 이전의 인류는 야생에서 필요할 먹을거리를 얻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식물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을 것이다. 크고 덜컹하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의 씨앗을 모아서 저장하면 그다음 세대의 식물들도 그런 정성을 그대로 물려받을 경력이 있다는 것도 깨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류는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차츰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갔다. 그렇게 기근이나 재해가 만나면 함께 죽었고, 우리가 만든 식용 작물은 특정 개인의 머릿속에서 그린 그림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창조이며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의 창조물이다. 농민들이 밭을 돌보고 어떤 작물의 종자를 거두어 저장할지를 선택하고 있을 때에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문화를 읽어갔다. 음식의 맛은 공동체의 건물성과 정체성에서 강력한 일면을 차지한다. 토마토 소스를 먹으면서 이탈리아를 떠올리고 밤을 먹으면서 중국을 떠올리지 않는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커다란 위협점의 하나가 문화와 음식, 사람과 식물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붕괴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지혜만한 생명에 대한 소유권, 기업의 통제, 생물학적인 해외적 흥미 등 인간과 음식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해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소유하다. 몇 년 전 이 책의 제자 중 한 사람은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오지 마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자동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헐떡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벌거벗은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고 공책과 펜, 지갑을 빼앗아갔다. 그는 자신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때가 꼬질꼬질한 한 아이의 손에 쥐어졌다가 밀림 속으로 휙 날아가 버리고 여자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가운데 여권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벌어진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곳에 살고 있던 영국 출신의 간호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다. 걱정 말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흠틀 줄 모르니까. 그날 시각 아이들은 간호사의 좁은 집으로 몰려와서 낯선 손님의 물건들을 그의 무릎 위에 하나씩 떨궈 놓고 돌아갔다. 그들의 호기심이 풀렸던 것이다. 그 손님은 많은 아이들이 기가 죽은 표정이었던 이유를 물었다. 간호사는 그가 그 많은 물건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아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이었다. 서구 사회 어디서나 간섭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
사람들은 개인의 소유권을 확립하고 건강하기 위한 투명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재산 소유권 증서 영수증 그리고 방대한 비용의 법률은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정해준다. 서구의 나라들에서 특허 시스템은 소유의 개념의 기본이다.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정부는 등록된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준다. 미국에서 특허 시스템은 헌법 제1조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의 모든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은 17단어로 된 문장 속에 명시되어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 예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지난 세월 생산동업은 특허 시스템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 식물이나 종자와 같은 자연의 산물들은 특허법의 영역 밖에 있다고 여기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종묘회사 자체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쓸 종자를 스스로 저장하고 기껏해야 이웃들과 교류하거나 맡겨야 할 뿐이었다. 농경 문화에서 이러한 관습은 자연스럽기도 하거니와 훌륭한 관습이었다. 이런 것이 문화 속에서 이웃으로부터 구한 종자는 각 지역의 생장 환경에 잘 적응된 양질의 작물을 수확해 줄 수 있게 하고 그 작물은 지역 주민들의 입맛에도 잘 맞았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고위 관료였던 케리 파울러에 따르면 종묘회사가 믿겨지지 않았던 1800년대에 미국에서 종자의 주요 공급원은 연방정부였다. 19세기에는 정부가 수백만 동지의 종자를 전국에 배급했던 것이다. 그 목적은 안정적이고 다양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종묘 산업이 점점 성장하자 그들은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1930년 미국 연방국회는 작물과 그 종자의 소유권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부 식물들을 책이나 음악과 같은 지적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니 식물 육종가의 권리로 알려진 미국과 산업국가 전반에서 새롭게 등장한 식물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특정 식물品종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25년간 보장해 주었다. 25년 식물 육종가의 권리 시스템은 이후에 더욱 발전하여 종신 특허권을 인정하기 이르렀다. 필립 윌리아노는 생명체에 대한 일반적인 특허권이라는 발상은 200년 동안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여겨져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생명의 소유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식물만이 아니라 종자, 미생물, 식물, 동물, 사람의 유전자, 여러가지 단백질, 심지어는 어떤 종 전체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그다지 많지 않다. 산업국가들에서는 생물에 대한 기업의 재소권을 허용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동시에 특허의 조화라는 계획 아래 이러한 모든 특허 체제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또 다른 법률이 만들어졌다. 주로 국제적인 무역 협정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시스템은 소유권 대결을 강제력이 없는 재정권의 국제적인 연결망에 속박시킬 뿐만 아니라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작은 나라들로 하여금 서구식 생명체 소유권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한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 무역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처하는 것이다. 생명체 소유권이 확산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생명공학 기술이다. 유전자 사기 등의 이전 공학적 기계야말로 빈번하게 특허권 주장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과 투자가 필요하므로
가난한 나라들은 독자적인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기 힘들다. 따라서 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계통의 종자들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면 가난한 나라들은 제일의 혼종 대신에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종자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일의 품종은 멸종하게 된다. 결국 생명공학은 저개발 국가가 그 농민들을 착취하고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식량 공급 체계를 봉합시키는 위험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원숭이 생긴다는 건데, 아휴, 참 위험한 발상들이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금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발전뉴스와 같듯이 기업이 식물의 유전자 조작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그 종자로부터 생기는 이익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GMO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 식품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식품을 만든 회사에게 돌아간다. 설령 신뢰할 만한 회사라 해도 기껏해야 그것을 그런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농민들의 문제 외에도 식품에 대한 세력화는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체에 대한 소유권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 믿는다. 인도의 물리학자이자 생명공학 활동가인 반가나 시바는 이렇게 말한다. 유전공학과 특허의 시대인 오늘날 생명 그 자체가 식민화되고 있다. 생명공학의 시대에는 생명 시스템이 자유롭게 자기 조직을 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바로 생태계를 위한 활동이다. 즉 자기 체와 자기 조직 능력을 파괴하는 기술적 조작으로부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풍부한 생물학적인 다양성으로부터 공동체가 나름의 해결책을 찾을 능력을 파괴하는 법적 조직으로부터 생명 시스템의 자기 조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참 법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군요. 인류 공동의 위선을 도둑질하는 생물학적 외적 행위,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았는지 일부 GMO 회사들은 그것을 훔쳐오기까지 하고 있다. 초기부터 생명공학 기업들은 비산업 사회에서 생물학적인 해적 행위로 알려져 있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신종 해적 행위는 무엇이며 이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식용 작물도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은 아니다. 인간과 인간이 먹는 식용 작물 사이의 생명 작용은 생자로도 양금이하다. 손가락 보이기만 했던 옥수수가 요즘에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그렇고 길고 독한 옥수수가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고, 내가 얼마나 했던 토마토가 이런 텃밭에서 자취를 뽐내는 주문만한 빨간 토마토가 되기까지도 수백 년이 걸렸다. 동작品종 하나, 밀品종 하나도 한 공동체가 보여준 인내와 수세대에 걸친 집단적인 노력의 소산이었다. 식물의 육종이 인류 공동의 이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은 이처럼 서로 경력과 함께 공유하는 식물 육종의 특성 때문이다. 원래 들어 식물의 육종은 군대학이나 기업의 손에 맡겨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산지향적인 조직들은 식물 육종 실험에 쓸 원료를 구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종종 그들이 식물 채집이라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원정을 위해 식물학자, 농학자, 인류학자 등이 먼 나라 주로 식용 작물의 원산지 미개발, 이런 식물의 문제가 원리 원생산자에 대한 것을 조금 조작했다고 해서 사회과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식물을 채집하여 새로운 품종의 기관이 될 샘플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러한 원정에서 발견된 식물들이 실은 수천 년에 걸친 한 공동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저 그런 것을 채취에다가 이용하기만 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씨앗과 자른 가지들이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면 굳이 그것들을 허락받아 얻어올 이유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물을 가져온 대학, 정부, 기업들이 특허권을 보호 아래 그 식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대통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처리를 할 때 발생한다. 타국의 오리마을 또는 한 부족이 공동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펜으로 하나를 긋는 것 또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컴퓨터 책판을 한번 두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나 조직의 독점적인 표현으로 등급하는 것이다. 애초에 그 식물을 기르고 개량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식물을 이용하는 데에서 특허권 소유자의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 식물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며 그들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종교와 한데 얽혀 있는 것임에도 말이다. 만주의 악당들이나 해적들 이러한 생물학적인 해적 행위 즉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약탈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된 것은 특허 시스템이 이전까지 누군가의 자산이 아니라 모두의 자산이었던 것에 대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반다나 시바가 지적했듯이 지적재산권을 통해 자연과 농민, 여성들의 소유였던 것을 빼앗고 그러한 침략 행위를 발전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토착 행정으로부터 난 비인정 정자를 기르고 판매하는 것을 불명지하고 있는 유럽의 종자 무역법은 사실 산업적인 생명과막 행정들을 우대하는 법이다. 이 법은 유전자 조작식품이 이미 소규모 농업과 무기능 농업을 얼마나 심하게 단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얼마나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독점과 단일 경쟁의 위험 속임 자연의 생명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원전 전략은 생명체의 다양성이라는 구물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몸을 갉아먹는 해충과 슬금슬금 번져가는 곰팡이 휘몰아치는 바람과 갑작스러운 동정군으로 가득 찬 세상은 대부분의 식물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환경이다. 다행히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그 유전자 속에 대단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서 어쩌다 마주치는 공경과 그들 앞에 던져진 경쟁적인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라든지 땅이라든지 다양성을 갖고 있지 않은 식물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참혹했던 경우는 1845년과 그 이듬해에 아일랜드를 휩쓸었던 감자 기근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아일랜드의 감자는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한 품종이었다. 그래서 마른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에 한꺼번에 감염되었던 것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조식 경력이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단 한 품종의 감자만이라도 그 전염병에 대항할 수 있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환경의 변함에 따라 식물도 변할 수 있다. 특히 변화가 가장 심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식물들은 예민하고 신속하게 적응한다. 그래서 한 토기에서 나온 종자라도 몇 킬로미터만 떨어진 곳에 서로 격리해서 재배하면 종자들은 해당 지역의 토양과 기후, 수질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변종으로 진화한다. 우리가 약간의 관심만 기울여지면 식물은 인간을 가장 잘 먹여 살리고 인간에게 가장 믿을만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최적화하는
멋진 일을 해낼 것이다. 특허에 의해 보호받는 유전자가 조작된 GMO는 이와는 대조적이다. 한 기업은 자신의 제품을 조직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는다. 이 기업은 그렇게 만들어진 작물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큰 이윤을 낭비할 모든 동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유전학적인 동결성, 어찌 됐든 특허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식물에 주어지는 것이다. 특허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만들어내려고 동일성을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려 할 것이다. GMO 작물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허를 소유한 다국적 기업들의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은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차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다양성이야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지난 세월의 생태학이 이미 보여준 바 있다. 세밀하게 통제된 행동을 거친 실험실에서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밭에서 엄격한 화학요법을 통해 재배함으로써 기업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보석 품종의 유전학적인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작물들은 외형이나 수확량만이 아니라 유전자에도 편차가 거의 없다. 유전자가 사실상 동일하다면 생태학적인 건강이나 지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유전적 기반이 협소해지면 치명적인 결과가 생긴다. 유전자 구성이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식물이 환경에 따라서 진화하거나 적응하는 능력 또한 잃게 된다. 1970년 미국에서는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옥수수 작물 때문에 수확량이 반으로 줄어들어 작물 손실액이 10억에 달러에 이르렀다. 국제농촌발전재단에서 준비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독자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미국에서 재배된 상업적인 옥수수 작물의 80%가 남부 입마름병이라는 불리는 식물의 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단일 경작이란 이처럼 위험하고 값비싸며 불필요한 것이다. 식용작물의 멸종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기도 하지만 자연에 의해 소분이 이루어지며 특허권의 지위를 받지 않는 작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 경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기 텃밭에서 난 씨앗을 저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씨앗을 나누는 사람들은 일정적인 경작의 중요한 보급 원종 중 하나다. 이들은 북미에서 발행되는 모든 상업적인 종작 카탈로그에 수록된 식물 품종 전체의 3배가 넘는 양전 종류의 종자를 관리하고 있다. 잘했군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비특허 종자에 대한 통계 보고서에서 씨앗을 나누는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종자 카탈로그에서 300개 이상의 옥수수 품종이 올라 있으며 그 중에 상당수가 남부 입마름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물의 병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목적은 특허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어떤 작물에서 우선 품종 한 가지를 찾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튼튼하게 만들고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품종을 심고 길러서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최대화하고 단일 경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